10살 아이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54번째 병원 방문. 모든 치료가 실패로 끝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이번 사연은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백혈병에 걸려 매일 밤을 고생하고 있죠. 제 아들 루카스가 침대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더군요.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째 보는 건지 이제는 새기도 지쳤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열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 선명한 검붉은 반점들, 부어오른 목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해졌지만 매번 새로운 고통처럼 느껴지더군요. 제발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손은 가늘게 떨렸어요. 마크, 일어나요. 병원에 가야 해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죠.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지만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는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루카스를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으로 데리고 간 54번째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끝없는 대기 시간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젠 의사들의 대답조차 예상이 되더군요. 항암제 내성이 심각합니다. 백혈구 수치는 13만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고 혈소판은 너무 낮아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 몇 번째 듣는 건지요. 매번 같은 결과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는 새로운 항암제 조합을 시도해봤고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는 최첨단 CAR-T 치료를 이야기했지만 그 방법조차 루카스의 몸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더는 시도할 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제가 물었을 때 의사의 얼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험적 치료입니다. 성공률은 낮고 비용은 더 높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인터넷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치료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읽다가 우연히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2살 캐나다 소년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항암제 내성 때문에 고생했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AI 기반 정밀 의료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후 빠르게 좋아졌다고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뇨? K-팝과 북한 문제로 뉴스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 마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엘레나, 그곳이 영국의 최첨단 병원들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도 잠깐 머뭇거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글을 더 읽어보니 그 병원의 치료 성공률이 무려 62%에 달하고 치료비도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이건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결국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영어로 작성된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고 우리에게 화상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화상 상담이라니 이런 속도와 세심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윤호 교수와의 화상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루카스의 의료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치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는 루카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의 경우 기존 항암제의 내성이 있는 이유는 특정 유전자 변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병원의 AI 정밀 의료 시스템은 이를 정확히 찾아내고 맞춤형 치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졌고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2주 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에서 희미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의 집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맞을까? 하지만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루카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고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금세 숨이 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긴 덕분인지 제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엄마, 이번엔 나을 수 있을까요? 루카스가 조용히 물었을 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를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 자신을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맞아, 이번엔 다를 거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죠. 입국장 한쪽에는 의료관광객 전용 입국 심사대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루카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루카스 가족분들.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영어로요. 특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이송 차량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밴처럼 보였지만 문을 열자 안은 마치 작은 응급실 같았습니다. 실시간 바이탈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약물과 기기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마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감이었죠. 영국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늘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는데 이곳에선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모든 검사와 초진이 바로 진행됩니다. 담당 직원이 이렇게 설명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접수와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영국 의료 기록은 이미 병원의 EMR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었고 AI 분석 결과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정밀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윤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루카스는 최신형 PET-CT 촬영을 받았습니다. 촬영은 10분 만에 끝났고 동시에 유전자 분석을 위한 혈액 채취도 진행되었어요. 영국에선 이런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몇 주가 걸렸을 텐데요. 마크가 제게 속삭이며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루카스의 백혈병 세포 이미지를 3D로 보여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의 세포는 일반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특정 제2유전자 변이가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밀 분석은 영국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했고 결과를 받는데도 최소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마크와 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죠. 마크는 천장을 보며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난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김 교수님은 확신에 차 있었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말해주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엔 다를 거야. 서울병원에서의 첫 번째 치료날, 새벽 6시부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AI가 분석한 루카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은 마지막 치료 계획을 조율했어요. 루카스, 오늘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볼 거야. 김윤호 교수님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루카스의 세포 이미지와 AI가 제안한 치료 프로토콜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70% 용량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 방식은 루카스의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이를 겨냥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제2유전자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를 병행합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천천히 내용을 풀어줬지만 루카스는 화면을 집중해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치료는 고요한 병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루카스의 심박수,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같은 바이탈 신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스크린을 보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AI가 0.1도 체온 변화까지 감지해서 즉각 경고를 보냅니다. 모든 상황은 통제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첫 번째 항암제 투여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여가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때 루카스의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띠띠띠 경고음이 울렸고 스크린에는 위험 신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괜찮은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고음이 울린 지 15초도 안 돼서 담당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고 김 교수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반응은 예상한 겁니다. 미리 준비된 대응 프로토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진은 즉시 루카스의 상태를 안정시켰고 심박수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체계적이라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더군요. 이곳은 정말 다르네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가 심박수를 체크하고 의사를 부르기까지 최소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은 항상 저희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루카스의 표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아이가 늘 고통스러워했고 심한 구토와 식욕 부진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약물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밥 조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루카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는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치료 일주일째 첫 번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13만에서 2만으로 줄었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보여준 차트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차트를 들여다보며 지난 2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좌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덜 아파요. 루카스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통증 완화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신호였으니까요. 의료진들마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저는 루카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좋아질 거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분명해. 서울에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째,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침울하고 무거운 공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회복의 기운이 감돌았죠. 무엇보다 루카스의 상태가 기적처럼 호전되고 있었어요. 백혈구 수치는 이제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혈소판도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고 무엇보다 골수 검사 결과에서 악성세포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완전관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 교수님이 보여준 차트에는 우리 가족이 기다려온 숫자들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트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다 나은 건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더니 교수님은 신중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때입니다. 루카스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 없이 병원 정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동료 환자들과 어린이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음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정원에서 꽃 심었어요. 아이가 손바닥에 묻은 흙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할 때 저는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아이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매일 달랐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 병원에서 만난 동료 환자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서로를 응원하며 지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 로비에서 작은 콘서트가 열렸는데 어느 날 루카스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손에 힘을 쓸 수도 없던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은 마치 꿈 같았죠. 루카스가 첫 번째 음을 연주했을 때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조용히 그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겠지. 치료가 끝난 뒤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비 명세서를 받아본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의 모든 치료비가 약 9천만 원, 영국에서는 한 달 치료비가 7만 파운드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믿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여보, 이 금액이 진짜예요? 마크가 명세서를 보고 저를 향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이곳은 정말 모든 면에서 다르네요. 그는 중얼거리며 병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엘레나. 우리 정말 잘 왔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병원을 산책할 수 있었고 어린이 놀이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루카스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병실 한편에 놓여있는 작은 소원나무에는 새로 적힌 메모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치가 소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메모를 보며 저는 또다시 울컥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더는 병마에 갇히지 않은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끝나고 가족은 서울병원을 떠나기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였고 루카스의 침대 머리맡에는 환한 미소가 걸린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죠? 그럼 루카스. 다음에는 환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오자.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놓인 루카스가 심은 꽃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희망을 절대 잊지 말자. 이제 루카스의 회복은 단지 우리 가족만의 기적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보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다음에는 관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